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바로 일제에게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도 있었어요. 즉, 힘을 먼저 키워가지고서 일제에게 저항하자고 주장했었던 그런 세력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계층의 또 다른 하나의 파에 볼 수 있었던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구한말 시기 때에 일제에게 저항하는 그런 운동은 크게 보면 의병전쟁과 또 한 가지 애국계몽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당연히 이것의 목표는 애국계몽, 국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국하기 위해서는 계몽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우치는 것을 일단 앞장세웠었어요. 교육을 매우 중요시 여겼죠.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근대 산업 문명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열심히 발달시키자고 주장했었던 바로 이 산업진흥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보안회예요. 일제는 1904년 바로 러일전쟁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조약들을 막 들이밀면서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 조선에는 황무지가 너무 많다. 놀고 있는 토지가 너무 많은데 조선 정부에게 그것을 열심히 개간을 해 보라고 얘기를 해도 조선 정부가 개간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우리 일본이 개간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토지를 빌려달라 뭐 이런 식의 토지를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독립협회가 있었을 때에 바로 만민공동회가 있었었죠. 이 만민공동회의 후신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일종의 사람들의 세력들이 긴급하게 보안회라고 한 단체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안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일제가 조선의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환심을 살려고 한다면 절대 이런 요구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몇 날 며칠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딴 건 몰라도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놈들도 그냥 조선의 황무지 개간권을 먹는 것에 좀 뜨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이때 당시 일본인들은 이 요구 반대 때문에 황무지 개간권 요구했던 것을 철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안에 있으면은 눈에 가신 거예요. 바로 일본이 조선 먹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일제는 자기들의 힘을 동원해가지고서 강제로 이 보안회를 해산시킵니다. 즉, 보안회는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해서 이것을 관철시키긴 했었으나 이것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받아서 해산이 됐던 것이죠. 자, 이것과는 좀 다른 결로 바로 예전에 있었던 그 독립협회 있었죠. 이 독립협회를 구성했었던 주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서 모였었던 단체가 바로 이 헌정연구회입니다. 1905년 바로 을사조약을 맺기 직전에 만들어졌었던 단체였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독립협회 시절 때의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즉, 우리나라 스스로 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입헌군주제를 수립을 하자. 그리고 백성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깨어있어 가지고서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계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근데 여기 이 헌정연구회가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약간 좀 친일적인 인물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 헌정연구회가 활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터치를 많이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들 단체가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이 반일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일제는 1906년에 바로 이 헌정연구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헌정연구회가 해산된 이후에 바로 그들의 일부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대한자강회라고 한 단체를 새롭게 꾸리게 돼요. 1906년에 만들어졌던 것이죠. 바로 헌정연구회의 후신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1905년 이미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어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산업을 되게 많이 키워가지고서 경제력과 그 다음에 국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를 쉽게 먹을 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좀 잘 봐줄 수도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약간은 친일적인 성향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했던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할 때 내세웠었던 주장, 즉 우리나라의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산업을 육성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의 방식과 똑같은 건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일본 쪽과 어느 정도 주장이 맞아져가지고서 일본인들이 이때 당시에 이 대한장황회를 탄압하는 것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일본인들이 선을 넘어버렸죠. 즉 바로 강제로 고종을 퇴위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907년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자 딴 건 몰라도 왕이 제대로 있어야지 나라를 어떻게 유지를 하든가 말든가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국가를 키워나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강력하게 바로 이 고종 황제 퇴위 반대 운동을 열심히 벌였지만 일제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얘네들 반일단체가 돼버렸네 라고 하면서 탄압을 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 이 대한장황회도 무기력하게 그만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요때쯤에 일제가 모르는 그 틈을 타가지고서 새롭게 등장했었던 분들이 등장했었어요. 바로 이 신민회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생각을 바꿉니다. 목적은 같아요. 바로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고 산업을 키워서 힘을 키우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국민들을 계몽시키자. 이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는 애국계몽단체에 포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 독립투쟁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했었냐? 첫 번째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양기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볼 수 있었죠. 바로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승훈 선생 같은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일제가 모르게 비밀 결사 조직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특징을 먼저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일본에게 저항하기 위한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요. 첫 번째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거 되게 새로운 거예요. 즉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지킬 그 의무를 저버리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 우린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가를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헌정연구회라든가 대한장황회하고는 완전 결이 다르게 아예 왕이 없는 국가체제,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일제가 저렇게 힘이 세다 보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일제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기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힘으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싸울 수 있는 근거지가 있어야지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이쪽에 보였던 이 만주로 건너갔었던 이 독립군들, 즉 의병들의 후신들, 이분들이 대거 만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여기에 모여 있었던 굴지의 재산가, 예를 들면은 이회영 선생과 같은 그런 이 재산가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바로 이 만주로 건너갔었던 독립군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사놓고 거기에다가 아예 한인촌을 만들어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독립군을 양성한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딴 건 몰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돈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렇게 땅들을 만주 지역에 있는 땅들을 살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뭐가 있었냐면 바로 자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독립운동 기지에게 계속해서 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었냐면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국민들을 깨닫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제에게 먹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대성학교, 평양에다가 대성학교라고 하는 곳을, 그 다음에 정주에다가 결코 오산에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오산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강연회라든가 학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막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자신들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민족 사업을 펼쳤었으니 우리나라에서 도자기가 넘어가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하기도 했었거든요.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도자기 산업도 그다지 품질이 나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때문에 평양에다가 자기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태국 사관과 같은 출판사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혹은 커다란 서점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런 회사 같은 것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들은 그 산업을 키우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서 일제의 눈을 살짝 피한 겁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독립운동기지를 실제 건설을 해버려요. 만주의 삼원보 지역에 이 한인촌을 구성했는데 특히 이회영 선생의 재산 같은 것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서 그래서 여기다가 한인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독립군을 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독립군들이 그냥 싸울 줄만 알고 전략 같은 거 모른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적들과 싸움을 벌여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바로 신흥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흥학교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떤 버전이냐? 이 신흥무관학교 지금 현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신흥무관학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지금 현재의 경희대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계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흥무관학교가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하지만 이 신민회는 대한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한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일제도 이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밀 결사 조직이다 보니까 누가 조직원인지는 모르겠고 대략적으로 누가 이제 단원인 것 같긴 한데 증거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미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좀 안 적은 게 있었네요. 바로 안중근 선생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었죠. 바로 이 안중근 선생의 동생이었던 안명근 선생이 또 다른 이때 당시 조선시대 그 일제시대 때의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군자금을 모으고 있다가 들켰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의 주모자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분들에게 강제로 감옥을 살게 하게 만드는 이른바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터뜨리게 되면서 즉 일제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바로 신민회로 추측되는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엮어 넣어가지고서 감옥을 보내버리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신민회는 바로 이제 와해가 흩어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국채무상운동입니다. 1907년에 일제 강제 차관 제공이 있었습니다. 즉 1907년 들어오게 되면서 일제는 우리나라를 바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대화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없는 겁니다. 조선 안에서. 그런데 이것을 일제가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나라에게 일제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일제가 바로 우리나라에게 강제로 차관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는 일본인이 이미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한제국 사람들은 일본인에게서부터 돈을 빌리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일본인 실무자들이 바로 강제로 일본에게서부터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한 지역,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본인이 대한제국에서부터 수탈을 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설 같은 곳을 근대화시키는데 돈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이 점점 많이 쌓여가지고서 나중에 대한제국 1년치 예산이 돼버렸었어요.
자, 한 1,000만 원 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겁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일본에게 바로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게 돈 갚아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돈 못 갚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나라 전부다가 일제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대구 지역에 서상돈과 같은 건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김광재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라고 이 시대 때의 가장 강력한 반일 논설을 했었던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논설위원이었었던 바로 이 양기탁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됐었어요. 자, 즉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우리들의 자식들이 다음 세대의 일본인들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저 빚들을 싹 다 갚을 수 있도록 우리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서 이것을 갚아보자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됐던 겁니다. 글쎄요, IMF 시대 때의 금모으기 운동하고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었겠죠. 자, 그래가지고서 이 운동이 처음 대구 지역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운동을 일제는 처음에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안 될 거 뻔히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그것을 열심히 지지해 준 척 하면서 안 되면 헤이 그래 안 되지 조선인들 그래서 원래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패배 의식을 심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 계몽 운동 단체들이 떼거지를 몰려와 가지고서 이거 정말 잘하는 것이다 하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각 지역의 언론들, 특히 대한매일신보가 중심이 돼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막 이 국채보상 운동을 막 전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됐어요.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없는 돈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 둘씩 모아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11원, 2원, 3원 이렇게 모았던 돈들이 10원, 20원, 30원 이렇게 되더니 100원, 200원, 300원 막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막 돈이 막 모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당시 국채가 1,100만 원인가 막 그랬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일제가 엄청나게 당황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모으게 되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일반 백성들이 내 자식들을 일제의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담배 피우시던 분들이 담배를 다 끊어버려요. 술 드셨던 분들이 술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모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그 다음에 부모님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결혼했을 때 받았었던 금반지, 그 다음에 애기 돌잔치 때 받았던 금반지 이런 것들을 싹 다 팔아가지고서 기부금을 내버립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각종 여러 가지 모금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생각보다 돈이 빠른 속도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났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반일 운동으로도 이것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제가 아주 기묘한 꾀를 내죠. 그 꾀가 바로 무엇이냐? 갑자기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 선생을 체포를 하는 겁니다. 체포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국민들이 모았었던 성금을 양기탁 선생이 몰래 횡령했다 라고 하는 죄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자 엄청나게 화라산처럼 불타오르고 있었던 바로 국채보상 모금 운동의 열기가 한순간에 확 식어버려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신들이 모았었던 모든 돈들을 양기탁이 전부 다 먹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분노로 인해 가지고서 국채보상 운동이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양기탁 선생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뭡니까 이거?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일제는 국채보상 운동으로 모았었던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나라에 또 빌려줍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애국계몽 운동도 결과적으로 실패가 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4페이지에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국권수호 운동이 일어나다. 1번에 항일 의병 전쟁이 일어나다 해서 동그라미 1번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을미의병 위정척사파의 유생층
밑줄 유생증이 동그라미 1번 을미사변과 을미사변 밑줄 동그라미 2번 단발령에 반발했었습니다. 다음 줄에 유인석, 이소은과 같은 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고종의 동그라미 1번 단발령 취소 동그라미 2번 의병 해상 권고 조직으로 해산이 되었었습니다. 자, 별표 2개. 자, 을사의병에서는 동그라미 1번 민종식 전직 관리였었던 분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스시마섬에서 돌아가셨던 분이 계셨죠? 바로 최익현. 이때는 이제 관직이 없으셨던 최익현 선생도 이때 당시에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분이 계셨죠? 평민 출신의 최초의 의병장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신돌석. 기억해 주세요. 빈칸에 적혔습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등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별표 2개. 정미의병에서는 확산 동그라미 1번 군대 해산 동그라미 2번 고종의 강제 퇴위 이걸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었고 동그라미 3번의 다음 줄에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해산 군대가 가담 밑줄. 자, 동그라미 4번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이른바 서울 진공작전이 펼쳐지게 됐었던 것이죠. 양반 의병장 중심으로 13도 창의군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총대장은 이인영 선생, 그 다음에 군사장은 허위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활약을 했었던 것이죠. 서울에 밑줄 치겠습니다. 서울에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 하지만 동그라미 1번 무기 및 전투 경험의 열세와 동그라미 2번 총대장 이인영의 낙향,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부분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별표 하나 남한 대토벌입니다. 자, 1909년 동그라미 1번 호남 전라도 지역입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일제가 대대적인 의병 토벌 동그라미 2번 의병 근거지 마을 초토화. 자, 그 이후 의병 활동 위축이 됐고 그 결과 밑줄 치겠습니다. 국외로 이동하여 독립군으로 이분들은 나중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항일 의거를 펼치다. 참 위에 나와 있는 서양 기자가 만난 의병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항일 의거를 펼치다. 자, 먼저 언론에서는 별표 하나. 황성신문의 시일야 방성대곡 같은 그런 활약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거 활동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빈칸에 들어갈 만한 오적 암살단 조직, 동그라미 2번 이완용 암살 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었고, 동그라미 3번 스티븐슨 사살, 전명훈 장윤환 선생과 같은 분이 계셨고, 동그라미 4번 이토 히로부미 사살에서는 바로 안중근 의사, 유명한 신분이죠. 자, 안중근 의사 항일운동, 그리고 기타에서는 자, 뭐 학생들의 수업 거부라든가 상인들의 철시 같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15페이지 보면,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목표에서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다. 비폭력을 주장했었던 세력이라 볼 수 있겠죠. 먼저 동그라미 2번 주요 단체에서는 첫 번째 별표 2개입니다. 자, 먼저 빈칸에 들어갈 만한 보안회 1904년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헌정연구회. 자, 헌정연구회 보이죠? 자, 헌정연구회는 바로 의회 설립을 통한 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운동을 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대한자강회 동그라미 1번 교육진흥과 산업의 육성을 강조했고 이분들은 특히 고종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열심히 전개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신민의 경우에는 별표 2개 반. 자, 설립은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이승훈 같은 분들이 활약했으며 빈칸에 적혔습니다. 비밀결사 운동, 비밀스러운 조직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특징에서는 동그라미 1번 항일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 동그라미 2번 공화정 수립이 목표였었습니다.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입헌군주정도 아니었었죠. 공화정이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고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동그라미 1번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대성학교에다가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오산학교, 정주에 있는 곳입니다. 자, 동그라미 디귿은 각종 강연과 학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민족산업 육성 정책으로서는 동그라미 기업 평양에 자기회사를 만들었고 동그라미 니은 태극 서관을 설립합니다. 동그라미 3번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으니 동그라미 기역, 만주, 빈칸에 적혔습니다. 삼원보에 한인촌, 이회영 선생 같은 분들이 활동을 하셨고 동그라미 니은 신흥문안학교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해산에서는 일정한 날조에 있었던 빈칸에 적혔습니다. 105인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게 됩니다. 105인 사건으로 해체 밑줄짝. 자, 국채보상운동 별표 1개 반. 자, 배경에서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강제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차관 제공에다 박스. 이거에 반대해서 자, 대구의 서상돈, 김광재,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 선생 등이 중심이 돼서 바로 활약을 했었던 것으로서 그 과정은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 밑줄. 하지만 다음 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동그라미 1번 금연, 금수를 통한 헌금과 동그라미 2번 폐물 헌납, 동그라미 3번 각종 모금 등으로 이제 이 활동이 확산되었었으나 자, 결과적으로 일제의 탄압이 있었었죠. 일제가 누굴 구속했다고 했었죠? 바로 양기탁을 구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모았던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모았던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제는 이것은 바로 일제가 계속해서 보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았던 돈은 일본이 꿀꺽 삼켜버립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서 일제시대 또 한 번의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죠. 자, 이것은 나중에 한번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